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 8개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야, 니들 들어와서 한 6개월 싸우면 그때까지 안 죽으면 무죄 석방해줄게, 이렇게 해서 바그너 그룹에서부터 그런 죄수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 죄수병들의 참전이 5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법무부 차관의 어떤 그 발언에서 그 팩트가 밝혀졌어요. 완전히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 앞으로 이게 러시아의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많이 죽었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아주 정밀하게 멀리서까지 날아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폭격할 수 있는 자폭 드론을 개발했는데 어떤 드론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집트는 대규모 전투 준비 태세 사열을 했는데 K9 EGY, 즉 이집트 K9 버전을 첫 번째로 공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은 신형 공중 투하 핵폭탄인 B-61-13 이 핵폭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에서 압델 파타 LCC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대규모 전투준비태세 사열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정예 제4기갑 사단에 대해 실시된 이번 사열에서 K9 EGY 자주포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독일 해군의 최신형 호위함 바덴 뷰르텐베르크함급 호위함이 최초 실전 운용을 위해 동부 지중해로 급파됐다는 소식입니다. 만재 배수량 7,200톤급의 다목적 호위함인 이 배는 127mm 함포에서 볼케이노 유도 포탄을 사용해 지상 화력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호위함이 실제로 지상 포격 임무를 수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바시협 인근에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대치 상황을 연출했던 중국의 산둥 항모전단이 대만 동부 해역에 머물며 대만에 대한 후방 타격 훈련을 실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대만과 일본이 전담 마크 부대를 보내 추적하고 있는데 중국 정말 많이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미국의 악법과 이익 카르텔로 뭉친 건함 인프라가 미 해군의 대응 전력 구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획득 담당 차관보가 현재 건조 중인 제라드 포드급 3번함 엔터프라이즈와 4번함 도리스 밀러의 전력화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퇴역을 결정한 B-83 전략 핵폭탄의 후계로 B-61-13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저위력 폭발과 벙커버스터 능력에 초점을 둔 B-61-12와 달리 수백 킬로톤에 달하는 폭발력을 보유할 예정인 이 신형 핵폭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파괴력과 성능을 가지고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서 대규모 전투준비 사열을 했고 여기에 동원된 부대는 4사단입니다. 이 4사단이 그 이집트 최강의 부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K9 자주포를 2022년 2월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 현지 생산을 모태로 하는데 지금 이 자주포는 아마 우리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걸 가져간 이 초도부이겠죠. 이제 이걸 보고 현지에서 만들 거니까. 그래서 K9 자주포, K10 탄약 장갑차, K11 지휘 장갑차 이 패키지로 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K9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가 이 K9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확산되는 K9 수출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사태에 이 K9 자주포가 사용될 일은 없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말 괜찮게 생긴 군함이죠. 독일의 최신의 호위함 바덴 뷰르텐부르크 급인데 이게 7,200톤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게 또 건조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 굉장히 성능 좋은 군함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127mm 함포, 이 대리제 오토멜라라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방공무장으로는 정말 놀랍게도 여기 있는 램, 21발짜리 램 단거리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 발사관 한 통, 이것뿐이에요. 무슨 뭐 수직 발사 이런 거 없어요. 왜냐? 여기 들어가는 레이더가 아주 염가형 레이더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함의 덩치에 비해서 레이더가 작죠. 그래서 염가형 레이더인데, 이게 독일의 그 작센급 방공함이 비싸다. 그래서 그 작센급의 다운그레이드 범용 호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만들면 뭐든지 비싸죠. 카메라도 비싸고 뭐 또 자동차도 비싸고 다 비싸죠. 군함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것 없는 그냥 함포하고 램 이거밖에 없는, 그리고 함대한 미사일 몇 발 이 정도밖에 없는 이 기본형 깡통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세상에 1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함포가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건데, 물론 뭐 자기네들이 만든 건 아니고 이탈리아가 만들었지만, 여기에 볼케이노라고 하는 유도 포탄이 들어가는데 최대 80km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밀 유도 포탄, 이거는 뭐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 동지중해로 간다고 하니까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토 함대가 진짜 포격을 퍼부어줄지, 이스라엘 도와서 해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중국 산동 항모 전단이 이렇게 쭉 전단을 구성해서 바시 해협을 통해서 이 밖으로 태평양으로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냐? 대만 뒤편이죠. 그래서 대만의 동쪽에, 대만을 동쪽에서 뒤에서 그냥 타격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대만 해군이 마킹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대만 지역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미군들의 예측대로 2025년에서 2027년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정말 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미 해군의 획득 차관보가 항모 전력화 일정 크게 밀렸다. 그래서 니미츠급 항모의 후속함 클래스로 제럴드 포드급 항모를 만들고 있죠. 지금 1번함 제럴드 포드는 실전 배치됐고, 2번함 존 F 케네디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3번함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4번함인 도리스 밀러 계약을 트럼프 시대에 동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엔터프라이즈는 2028년 목표, 그리고 도리스 밀러 4번함은 2032년 목표인데, 미 해군 획득 차관보가 지금 우리 조선소 근함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뒤로 크게 밀린다. 그냥 밀린다도 아니고 크게 밀린다 이랬어요. 그리고 오바마 때 이 국방 예산을 강제 감축하면서 미 해군 항모의 원자로 교체도, 이 오버홀도 뒤로 많이 밀려서 지금 미 해군 항모의 가동률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 게 오바마 때의 그 8년 영향입니다. 아무튼 뭐 오바마가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그 뭐 미국인들이 평가겠지만, 저는 이 군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오바마를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신형 공중투하 핵폭탄 B-61-13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B-61-12가 이제 생산되어서 실전 배치되고 있는데 바로 13호로 들어간다 라는 건데, 이게 또 왜냐? 이것도 이제 또 오바마와 관계가 있어요. 오바마 때 이 B-83이라고 하는 1.2 메가톤짜리 핵폭탄을 전량 퇴역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퇴역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핵폭탄은 B-61-11, 그 B-61-11은 350킬로톤, 그리고 이제 B-61-12 해서 저위력 핵무기 맘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해서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세팅을 해서, 야, 이번 출격은 0.3킬로톤에서 딱 저놈만 죽여. 자, 이번 출격은 적당히 뭐 말 한 개 좀 날려. 그러면 뭐 50킬로톤. 이런 식으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B-61-12가 있는데 1.2 메가톤짜리를 퇴역을 하죠.
그러면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미국은 또 B-21이라고 하는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 스텔스 폭격기에 장착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제 예상인데 저는 아마 스텔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텔스 디자인의 폭탄 유도가 되면 더 좋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냉전시대처럼 메가톤급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500킬로톤 넘는 수백 킬로톤의 능력 이 정도가 들어가서 B-21이 쓸 수 있는 이런 핵폭탄 지금부터 시작. 저는 뭐 대단히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바마 시대 때 미국의 핵 전력이 굉장히 다운됐다. 그걸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올리는 숙제가 미국에게는 남아있죠. 근데 아까 군함들 보셨듯이 그렇게 항공모함도 크게 뒤로 일정이 밀린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 조선소 활용해야 되죠. 그걸 존스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묶어서 또 그걸 더 강화시켜서 오직 미국에서만 만들어. 그러고 있으니 중국이 저렇게 해군력을 어마어마하게 팽창시키는데 미국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조선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하나의 신형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저가 스텔스 타격 드론을 개발해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선 야전 부대의 원거리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형 배회 탄약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번 주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현지 시각 10월 2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기업인 퍼스트 컨택트에서 개발한 비드시치 배회 탄약 시스템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선 부대에 이 배회 탄약 시스템의 대량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야전 방공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위력적이고 저렴한 타격 수단을 컨셉으로 개발된 비드시치 시스템은 최소한의 유도 장치와 동력 장치를 갖추고 있고 러시아 야전 방공 레이더의 특성을 감안한 외형 설계로 저피탐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동 모터로 움직이는 이 드론은 15분 내에 임무 프로그래밍과 발사 준비가 가능한데요. 최대 2km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40km 범위 안을 최대 시속 100km 속도로 비행하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 측은 이 배회 탄약의 대당 가격이 1만 달러 미만이라고 밝혔는데요. 초저가로 대량 생산될 이 배회 탄약의 야전 운영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술과 전장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그냥 나름 각을 줘서 저피탐성, 즉 스텔스성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스텔스성이 있는지는 외형 보면 알 수 없겠고요. 자, 이렇게 통제 컨트롤러까지 있어요. 안테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가 드론보다는 약간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러밖에 안 돼요. 여기 이제 이 폭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들이받아서 이제 폭격하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는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 그거 한 발에 3만 달러 넘죠.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0,000달러니까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이죠. 그 3분의 1 가격에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보면 그냥 이렇게 뼈대에 껍데기 발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대량 생산해서 전선에 투입하겠다. 그래서 포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엑스칼리버, GMLRS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전과를 올리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러시아 군에 대해서 T-72B 전차를 500달러짜리 그냥 소형 자폭 드론이 들이받아서 파괴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그런 파괴 안 당하려고 이런 거 지금 케이지 위에다 설치했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정밀 유도 자폭 드론이 있으면 이 케이지 밑으로 그냥 옆으로 쑥 들어가서 받아버리겠죠. 자, 앞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장병들의 숫자는 데이터를 집계하고 발표하는 기관마다
각기 다른 자료를 내놓고 있어 정확한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발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 수감자 숫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했으며 2023년 10월 말 현재 수감자는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러시아 법무부가 현지 시각 10월 27일 밝혔습니다. 부셰볼로드 부콜로프 러시아 법무부 차관은 최근 2년간 수감자 숫자가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가장 최근의 집계 자료를 보면 전체 수감자 숫자가 26만 6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감자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수감자들의 자발적 참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전쟁 이전 러시아 전국의 교도소에는 42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있었으며 15만 명의 수감자가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부콜로프 차관이 직접 주재한 수감자 사회 재적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러시아 인권단체 러시아 비하인드 바스는 공식적으로 특수군사작전에 보내진 죄수병 숫자는 5만여 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 공식 발표 숫자보다 3배나 많은 죄수들이 전쟁터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죄수병 모집은 지난해 가을 바그너 그룹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바흐무트 전투에서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은 뒤 이러한 죄수병 운용 규모를 확대하며 일반 정규군은 물론 용병 부대에서도 일명 형벌 부대로 명명된 돌격대를 설치하고 닥치는 대로 죄수병을 끌어모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바그너 그룹에서 6개월을 복무하고 사면받은 죄수병들을 제외하면 다시 살아서 러시아로 돌아간 죄수병들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사라진 이들 병력까지 집계하면 러시아의 병력 손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게 그냥 조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법무부 일하다가 그냥 밝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정 담당 차관인데요. 이 원 그려놓은 사람이 이제 이 교정자들 이 사람들이 사회에 갔을 때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까 하는 그 토론회 하다가 지금 많이 줄어서 26만 명밖에 없어. 그것만 잘 관리하면 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전에 42만 명이었는데 지금 26만 6천 명이면 15만 4천 명이 어디 갔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선으로 갔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5만 명인데 그리고 그동안 또 그냥 5만 명 정도일 거야 라고 러시아의 이 공식 매체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그래도 한 10만 명은 돼 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게 서방 매체도 서방 전문기관도 틀렸어요. 15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9월 달에 러시아의 그 예산이 나왔는데 당시 대통령령으로 푸틴의 명령으로 전사자에게 1인당 68,800달러 줘라. 그리고 부상자에게 최대 41,300달러 줘라. 보험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사자 유족 보상금 여기 256억 달러니까 그래서 부상자는 210억 달러, 전사자는 256달러. 그래서 아까 그걸 통계해 보면 88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죽은 게 37만 2천 명. 그리고 다친 게 50만 8,400명.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 이 통계, 여기는 이제 국가보훈 자격 대상자니까. 근데 죄수병들은 보훈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이제 서방에서 밝힌 연구기관이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총 지금 143만 1,500명이 지금 전선에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죄수병 10만 명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죄수병이 15만 5천 명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통계들, 의용병, 용병, 죄수병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러시아 남성들이 이제 씨가 마르는 겁니다. 러시아는 어떤 특정 연령대는 여성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와,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러시아가 국가적인 그리고 그 국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
푸틴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시간이 이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많이 있죠. 모쪼록 우크라이나가 현명한 또는 아까 그런 자폭 드론, 저가 드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전가를 확대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또 그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종전 또는 휴전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